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종횡무진 역사횡단 이제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첫 수업 때 이제 1776년이라는 어떤 중심 포인트를 하나 잡아서 그때 이제 한국 사회는 어떤 일이 있었고 또 세계 사회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간략하게 살펴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뭐 예를 들어 한국 사회는 어떤 정조, 영정조 교체기를 통해서 또 우리 조선 역사의 또 마지막 어떤 기회랄까요? 그래서 이제 좀 강성한 권력이 좀 그래도 나름 강했던 개혁을 했던 어떤 종조가 이제 즉위했던 해기도 했고요. 또 미국의 독립선언이 있었던 해기니까 이제 영국에서 미국으로 미국이 이제 독립하면서 나중에 이제 추후에 미국이 이제 강대국이 되기 위한 가장 기초를 닦았던 그 시절도 되고요. 또 아직은 영국의 전성기가 오기 전이었기 때문에 이제 영국의 애덤 스미스가 이제 국부론을 이제 실제 출간했던 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1776년에 여러 가지 일들을 그 배경까지 간단하게 살펴봤던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은 조금 더 다른 방식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겠는데요. 오늘은 제가 이제 연도를 실제로 외울 때 사용했던 방법인데 오늘은 1492년 그리고 1492년을 여러분이 머릿속에 일단 외우시고요. 이거를 앞뒤로 100년을 따져보는 거예요. 그래서 1492년과 100년 후에 1592년, 100년 전에 1392년에 각각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한번 따져보는 겁니다. 그래서 1492년은 콜럼버스. 자, 콜럼버스 하면 떠오르는 게 뭐죠? 바로 미국을 발견한 거죠. 그러니까 아메리칸 대륙을 발견한 거죠. 사실 미국이라기보단 아메리칸 대륙을 사실 인도인 줄 알았어요. 본인은 인도 찾으러 간 건데 이 아메리칸 대륙 자체가 중간에 있을 거라고 생각도 못했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콜럼버스는 아마 죽을 때까지 본인이 인도에 다다랐다라고 믿었다고 하더라고요. 여하튼 뭐 그 당시에 뭐 흐름상 뭐 그거 한계가 있으니까 어쨌든 콜럼버스의 신대륙의 발견은 정말로 어쨌든 큰 사건이었죠. 특히 어디 중심으로요? 유럽사에서. 그러니까 이 백인 중심의 역사관에서 봤을 때는 신대륙의 발견은 매우 큰 사건이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동양에 대한 어떤 새로운 세계에 대한 인지를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더 바다 건너서 또 다른 세계가 있음을 깨달았던 시대이기도 하죠. 그래서 조만간 마젤란에 의해서 세계 일주까지도 하게 됩니다. 물론 여러분 그렇다고 이 역사 때문에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어쨌든 여러분 나중에 그 중국도요. 중국도 당나라서부터 뭐 실크로드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동서양의 교역이 없었던 건 아니고 그래서 서구도 그 존재를 정말 완전히 몰랐다라고 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의 세계관 자체가 굉장히 좁았고 그거는 뭐 지금의 서양뿐만이 아니라 중국도 또 우리 조선은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러니까 우리 한국도 더 좁았던 시절이기 때문에 여하간 1492년에 그때 이 100년 전으로 우리는 뭐 했나 이거를 한번 보죠. 그래서 1392년 자, 1492 콜럼버스 이렇게 외워두시고요. 여기에 대한 100년 전으로 따져가면 조선이 건국됩니다. 저 조선 건국 100년을 더하면 조선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임진왜란이죠. 가장 큰 전쟁 일본의 침략 전쟁이죠. 그래서 1592년이 임진왜란 그리고 1491을 기준으로 100년 더 땡기면 조선의 건국을 따져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제 1392년이나 이런 연도 자체가 좀 이렇게 외우기 좀 어려운 연도죠. 그래서 그랬을 때 뭐 하나만 딱 외우십시오. 그러니까 세 개를 다 외울 수는 없으니까 하나를 외워서 하나를 기준으로 따지는 게 좋은데 저는 그래서 중간에 있는 이 콜럼버스를 통해서 먼저 외웠습니다. 알겠죠? 그럼 일단은 대략적으로 물론 이제 오늘은 연도가 몇 년? 그래도 200년 사이잖아요. 그러니까 더 주변부까지 확대하면 거의 300년의 역사인데 그래도 뭐 요것만 딱 외우고 오늘 자 수업 끝입니다라고 하면 5분밖에 안 되니까 이 주변부에 어떤 일들이 세계사적인 사건들이 있었는지를 함께 살펴보죠. 일단은 1392년 가볼까요? 1392년은 당연히 조선이 건국했다는 얘기는 고려가 멸망했다는 얘기죠. 고려가 멸망했고 태조 이성계와 그러면 정도전이 이제 조선을 어쨌든 건국한 거죠. 실질적인 이제 이 건국 디자이너는 정도전이고 얼굴 마담은 이성계가 되는 셈이에요. 자 그리고 이때 그러면 중국은 뭐 하고 있었을까요? 중국 대륙은요. 이때 중국은 명나라였죠. 그리고 명나라조차도요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니까 명나라도 이 우리는 이제 건국하자마자 또 중국의 나름대로 이제 허락받으러 가야 되거든요. 우리 나라 바뀌었어요라는 걸 허락받으러 가야 되는데 사실 명나라도 생긴 지는 얼마 안 됐다. 그래서 1368년에 몽고가 망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몽고 있죠? 징기스칸. 그러니까 원나라가
나름대로 원제국을 형성한 거죠. 여러분 세계사에서 사실은 의외로 가장 컸던 제국이 원나라라고 합니다. 즉 몽고. 우리가 지금은 그냥 저기 몽고 되게 춥거나 아니면 몽고의 모래사막 뭐 이 정도만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세계사에서 이 징기스칸과 그 자식들이 이뤄놓은 이 어마어마한 제국, 영토 자체는 제일 컸고 심지어는 전쟁사에서도 전투력만큼은 가장 높았다라고 할 정도로 악명이 높았던 몽고입니다. 그래서 이 몽고 제국이 원나라라고 하죠. 그러니까 결국은 몽고도 자신들을 약간 중국의 정통성을 좀 따라가기 위해서 이 이름 한 글자짜리로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나라. 근데 원나라가 68년에 망하고 이제 명나라가 이제 70년에 그래서 1370년쯤에 명나라를 건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명나라가 건국된 상태 이렇게 쭉 이제 조선과 러닝메이트로 가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조선의 역사에서는 명나라와 청나라가 같이 연계되어 있다는 것 정도는 알아두시면 역사를 이해하시는데 편합니다. 어쨌든 뭐 조선 얘기하는데 갑자기 여러분이 뭐 송나라는 또 언제였더라? 뭐 그죠? 당나라랑 혹시 조선이랑 같았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곤란하죠. 그러니까 이제 조선 역사를 얘기할 때는 명나라와 청나라, 그러니까 명청 교체기가 또 있거든요. 왜냐하면 또 청나라도 또 북방 당시에 이제 여러분 그 중화 사상에서는 청나라는 역시 전통 한족이 아니기 때문에 보통 오랑캐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청나라로 넘어갔고, 근데 청나라가 근데 또 나중에는 결국 중국사에서 제일 커지는 제국이 되긴 해요. 그래서 청나라가 나중에 제일 큰 제국을 만든 다음에 이제 서구에 의해서, 영국에 의해서 뭐 아편 전쟁이다 하면서 그걸 시작을 빌미로 이제 끊임없이 이제 괴롭힘을 이제 서구 열강에 당하기 시작하긴 하죠. 그래서 모양새가 나중에 청나라가 좀 빠지긴 합니다. 나중에 예를 들어 여러분 그 청일전쟁 있잖아요. 심지어 일본한테까지 지는 바람에 1894년이에요. 청일전쟁은. 그러니까 1894년에 일본에게 지게 되면서 이제 모양새가 아주 빡빡 빠지죠. 알겠죠? 자, 여하튼 그래서 우린 요 정도까지만 일단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중국사는 뭐 했냐라고 했을 때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중국사에서 하나 사건이 또 있네요. 그 명나라 초창기에 1405년이에요. 1392년에 조금 지났죠. 1405년에 이 정화의 원정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 정화는 그 신화 이름입니다. 정화는 그 환관. 중국으로 치면 우리나라 치면 내시죠, 내시. 그러니까 중국의 환관인데 이러면 중국은 환관이 그래도 권력을 굉장히 잡았던 적이 많기 때문에 또 조선의 내시라고 생각하는 거랑은 좀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 역사에서는 환관이 권력을 잡은 경우가 되게 많다. 근데 이제 이 정화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왕이 친애를 했고 그래서 이 정화를 서양을 원정 보낸 거예요. 거대한 배를 만들어서 전 세계를 돌게끔 만들었던 거거든요. 여기서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나중에 보겠지만 여러분 그 마젤란이 세계 일주한 거는 여기 1492년 지나서 1519년에 마젤란이 세계 일주를 하거든요.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 정화가 실제로 워낙 그 오래 돌아다녔기 때문에 사실 이때 이미 세계 일주를 한 거 아니냐. 그리고 혹은 뭐 이때도 이미 아메리카를 벌써 콜럼버스보다 더 빨리 이미 발견했다라는 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뭐 구체적으로 객관적으로 증거가 없으니 뭐 그것 때문에 당연히 세계사에서는 좀 더 밀리겠죠. 정론에서는요. 근데 제가 이제 인상 깊었던 건 뭐냐면 여러분 저도 학생 때는 몰랐는데 이 정화라는 건 왕실이 특별히 이름을 준 거고요. 성과 이름을 준 거고 원래 이 사람은 무슬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저쪽에 그러니까 몽고 때 몽고 제국이 너무 컸잖아요. 몽고 제국이 커지면서 그 이슬람에 살았던 중동 사람들 좀 잡았겠죠. 그러니까 거기서 아버지가 이제 원나라에서 나름대로 이제 정착을 했었고 그 아버지의 아들이 또 뭐야 원나라가 또 파괴되면서 원나라가 명나라에 의해서 멸망하면서 결국은 사실 뭐 명이 이겼다고 하긴 좀 그렇긴 해요. 원나라 스스로 약해진 거니까. 여하튼 명나라에 의해서 잡혀옵니다. 잡혀오면서 거세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환관이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니라 포로로 잡혀오면서 거세를 당한 거고 하지만 거세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적을 세우게 됨으로써 결국은 왕의 총애를 받게 된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정화의 원래 이름에 무하마드가 있대요. 그래서 무하마드라는 우리가 아주 친숙한 그 이슬람의 이름이 있다. 결국은 인종도 그러면 다르다는 얘기죠. 인종도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 중국인이라기보다는 대려 우리가 중동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그 중동의 피부색을 가졌을 가능성이 거의 100%죠.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그렇게까지 나름 교류가 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 제 중심이긴 한데 저도
우리나라 기준으로 이제 보다 보니까 마치 중국도 물론 일본은 훨씬 빠르긴 했죠. 그러니까 뭔가 이런 세계와의 교류가 다 너무 늦어진 걸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하튼 이때 얘네들도 영향은 받았다. 그리고 뭐 정화 원정 물론 이건 있어요. 여러분 세계사를 공부할 때 사실은 우리가 이제 서구사는 서구 자체에서 역사가 발현됐다기보다는 우리가 알고 있는 오리엔트 문명 있죠. 중동. 그 이집트 문명이나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문명의 발상지가 굉장히 커지거든요. 거기서부터 이제 서구의 뿌리도 나오는 거고 이쪽 중국 쪽은 황하 문명이죠. 그러니까 황하 문명에서 이제 자라나게 되는데 중국은 워낙 영토가 그 나라 한 나라인데도 영토가 너무 컸기 때문에요. 결국 중화 사상이 생길 수밖에 없다. 다시 얘기하면 중국은 멀리 나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안쪽으로 더 원심력이죠. 가운데서부터 더 키워나가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해외 원정에 대해서 큰 욕망이 없었다라는 게 되게 중요한 차이입니다. 서구는 어때요? 어차피 이 메소포타미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요. 계속 역사가 이렇게 서진하죠, 서진. 동진이 아니라. 서쪽으로 점점 이동한단 말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어떤 구심점이 없었어요. 구심점이 없기 때문에 얘네들은 점점점 퍼져가는 거죠. 알겠죠? 그러니까 이 동심원을 기준으로 해서 점점 세계로 커져 나가는 방식이 서구 역사의 방식이기 때문에 서구는 어떻게든 그래서 정복하고 무언가를 개척하는 이런 어떤 역사성을 갖고 있고 어떤 일종 역사의 DNA랄까요? 근데 이제 중국은 굉장히 그게 작다. 중국은 자기 나라에서 모든 게 충족됐기 때문에 자기를 중심으로 바깥에 있는 건 다 오랑캐로 여겼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정화 상징적인 것 같아요. 명나라가 이제 출범하면서 상징적인 어떤 행위가 아니었을까. 구체적인 기록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정화가 뭐 스스로 기록이라도 잘 남겨놨다라면 모르죠. 또 진짜로 아메리카 발견했을지도 모르고 진짜로 세계 일주까지 가능했는지도 모르죠. 하지만 거기에 그렇게 큰 포커스가 아니라 상징성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렇게 수십 년을 돌았지만 큰 어떤 기록들이 구체적으로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아마도 중국의 역사관의 어떤 차이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됐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1392년에 꼭 다뤄야 될 게 참고로 이건 되게 또 100년도 전인데 1309년부터요. 그리고 1377년까지 요거를 아비뇽 유수라고 해요. 유수. 자, 이거는 갑자기 제가 왜 썼냐면 사실 이거는 여러분 뭐 연도까지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제 말은 1392년 조선 건국했을 때 유럽 사회는 어땠을까 좀 따져볼 때 우리가 지금 중국 쪽만 다뤘잖아요. 당시 유럽 사회 분위기는 좀 어땠냐면 여러분 1309년과 1377년 이건 뭐냐면 아비뇽 유수 즉 프랑스 아비뇽에 교황청이 옮겨간 거를 아비뇽 유수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통 우리가 중세사를 공부할 때 제일 중요한 틀이 뭐냐면 교권과 왕권의 싸움이에요. 근데 이제 중세는 아무래도 신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교황권이 훨씬 더 강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황권 중심으로 중세사를 거의 끌어가고 있었고, 그래서 나중에 왕과 교황권이 항상 부딪히긴 하겠죠. 부딪혔지만 이제 예전에 왜 카노사의 굴욕이라고 해서 교황이 왕권을 확 눌러버렸을 사건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리고 나서 그게 이제 11세기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한 200년 지나고 나서 상황이 뒤집히는 겁니다. 즉 이제는 왕이 교황을 잡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교황의 권력이 크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징성이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익혀둘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이 1300년대에는 유럽 사회의 이제 중세가 점점 저물고 있다라는 상징인 거예요. 중세의 권력이었던 이제 신의 힘, 혹은 교황권이 약화되는 상징적 사건이 이 아비뇽 유수기 때문에 이 1300년대를 다룰 때 함께 생각해 볼 만한 부분입니다. 자, 됐죠? 이러고 나서 이제 1400년대로 가보죠. 자, 그럼 1392년에서 이제 1400년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아까 물론 정화 원정이 1405년이긴 했어요. 우리가 좀 더 상징적으로 생각해 볼 만한 게 뭐가 있냐면 그쵸. 자, 1446과 1450일까요? 네, 맞을 거예요. 맞네요. 자, 네, 지금 잠깐 제가 촬영을 하다가 갑자기 전화가 왔는데 전화를 꺼놓는 걸 깜빡했어요. 그래서 지금 영상이 끊겼거든요. 다시 편집해서 이어 붙였습니다. 이어 붙여서 마저 하도록 하죠. 이제 막 15분 했기 때문에 여러분 15분 내로 끝날 거예요. 여러분 일단 요 연도는 왜 썼냐면 자, 콜럼버스가 1492죠. 그럼 이제 1400년대를 중심으로 보면 1446년이 뭐냐면요. 훈민정음 반포예요. 그러니까 이젠 이건 당연히 왕이 누군지 알겠죠. 세종대왕이에요.
그러니까 세종대왕이 어떤 나름 전성기죠. 1446년에 훈민정음을 반포했다. 이건 굉장히 언어잖아요. 이 글자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글자 자체가 여러분 권력이거든요. 그래서 이 당시에 글 자체가 권력이었던 시대에 그 권력을 어떻게 보면 좀 분쇄하기 위해서 기득권을 좀 분쇄하고 대중들에게 그러니까 대중들을 정말로 그냥 뭐랄까 사랑해서 백성을 사랑해서 물론 글을 줬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이런 권력적인 관계에서 본다라면 말 그대로 한문을 통해서 중국 사대적인 이제 이 사대부들의 어떤 이 권력 자체를 어느 정도 좀 약화시킬 수 있는 장치가 되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는 중국어 한자와 그리고 이제 한글이 이제 함께 병행하게 되는 이제 초창기가 되겠죠. 그래서 훈민정음 반포가 1446년이고요. 1450년은 왜 썼냐면요. 독일입니다. 이건 독일 사건. 독일의 구텐베르크. 자, 구텐베르크의 활자, 그죠? 금속 활자죠. 구텐베르크의 인쇄술이 이제 이때 시행됩니다. 이때부터 인쇄가 시작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도 역시 되게 중요한 사건이죠. 제가 아까 서구사에서 뭐라고 했죠? 아비뇽 유수에 의해서 이제 권력이 교권에서 왕권으로 넘어가는 것도 있었지만 여러분 이제 1400년대 중반부터 이제 1500년대까지의 이제 서구사에서 또 되게 중요한 사건이 뭐냐면 또 종교 개혁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종교 개혁은 여기 이제 1517년 마르틴 루터도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독일 사람이죠. 그러니까 루터의 종교 개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것은 또 구텐베르크거든요. 물론 뭐 둘이 짠 게 아니라 여러분 이런 게 바로 역사의 어떤 그 뭐랄까 그 어떤 우연성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인 거예요. 이런 게 잘 만나야 역사가 큰 변동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훈민정음 우리 조선의 역사에서도 훈민정음이 결국은 어떤 이 기득권의 권력을 해체하는 역할을 했다라면 구텐베르크의 인쇄술도요. 단순히 여러분 실용성이 아니에요. 실용성 정도를 넘어서 당시의 권력의 핵심이었던 성경이죠. 당시의 교회의 권력이었던 그런 성경을 뭐예요? 예전 다 필사했잖아요. 일일이 손으로 필사하면 당연히 성경이 많이 반포가 안 되죠. 배포가 안 되고 무엇보다 당시에는 라틴어 성경이었고 그 라틴어는 신학자들만 읽을 수 있었어요. 신학자라는 표현보다는 오히려 그 뭐죠? 신부님들. 그죠? 그래서 교회의 기득권자들만 읽을 수 있었던 독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독점했다라는 게 되게 특이하죠. 성경 자체를 독점함으로써 결국 진리를 독점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마르틴 루터는 본인이 이 성경에 대한 이 독점을 이제 모든 국민들에게 나누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직접 독일어로 일단 번역을 해야겠죠. 라틴어를 사람들이 모르니까 대중 언어였던 독일어로 일단은 번역을 하고 이 독일어판의 성경을 결국은 인쇄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텐베르크의 1450년에 이 활판 인쇄술이 매우 큰 영향을 끼쳤다. 뭐예요? 종교 개혁에. 여러분 이 종교 개혁은 단순히 종교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서구사를 공부할 때 이 종교사의 흐름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굉장히 강력했던 카톨릭 구교가 약화되고 신교가 커지는 과정에서 이 글자가 되게 큰 역할을 했다. 무엇보다 인쇄술이죠. 단순 글자가 아니라 인쇄술이 되게 큰 역할을 했다. 심지어 그리고 우리 조선에는 아예 새로운 한글을 새로운 문자를 아예 창제를 해버렸다. 이런 사건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굉장히 중요한 사건 하나 또 있죠. 1453년.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체크예요. 149의 콜럼버스가 있다라면 1453년 잘 안 외워지긴 해요. 저도 이거 좀 고생을 했는데 1453년이 근데 왜 중요하냐면 오스만 투르크라고 해요. 오스만 투르크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이 오스만 투르크 할 때 이 투르크가요. 그 옛날 중국에 있었던 북방민족의 돌골족 있어요. 돌골족. 돌골을 얘네들 발음으로 하면 투르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골족이 나중에 이제 밀려가지고 쭉 서진을 하거든요. 밀려 나간 거죠 결국은요. 이 중화 어쨌든 이 제국이 생길 때 그랬을 때 이 돌골족들이 나중에 투르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셀주크 투르크, 오스만 투르크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어쨌든 그 오스만 투르크가 결국은 뭘 정복했다? 콘스탄티노플을 점령했다. 그러면 콘스탄티노플은 어디입니까? 지금의 터키 쪽이에요. 그래서 오스만 투르크가 엄밀하게 보면 동로마를 멸망시켰다. 이게 의미가 있어요. 동로마 멸망. 자, 그러니까 1453년의 의미는 오스만 투르크는 어쨌든 나름 저쪽 이슬람 쪽 세력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유럽의 역사에서는 얘네들은 이민족이죠.
근데 저 바깥에 있는 이민족이 결국은 이 교회, 그동안에 있었던 이 동로마를 멸망시키는 계기가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기억 나시는 분은 있겠지만 역사 공부하신 분들은 여러분 서로마가 언제 멸망하냐면 476년에 멸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서로마가 476년에 진작 멸망을 했고요. 그리고 거의 1000년을 나름 더 버틴 거예요. 동로마가 나눠져서 476년에 거의 1000년이죠. 1453년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보통 중세를 1000년 정도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서구의 중세 역사 하면은 서로마 멸망 476년에서 대략적으로 1000을 더한 1453년을 어쨌든 이 중세라고 잡습니다. 그러니까 중세와 근대의 기점, 중세와 근대로 넘어가는 그 기점을 실제로 역사가들은 요 1453년을 잡던가 아니면 신대륙을 발견했던 1492년을 잡던가 보통 이 두 견해가 있거든요. 여러분은 둘 중에 편한 걸로 익혀두시면 됩니다. 어쨌든 그만큼 주요 사건이다. 이제 중세가 끝나는, 알겠죠? 그리고 참고로 1453년에 또 뭐가 있냐면 영국과 프랑스가 지겨운 백년 전쟁을 계속할 때거든요. 이 백년 전쟁의 마무리도 1453년이에요. 그러니까 이 백년 전쟁이 이제는 1454년에 끝난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고요. 이때 참고로 조선은 뭐 했을까요? 1453년. 1446년에 세종대왕이 있었지만 1453년에는 계유정난이라고 해서 여러분 나중에 이제 세조 있죠, 세조. 그렇죠? 수양대군. 결국은 이 세조가 권력을 잡는 해입니다. 1454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수양대군이 영의정이 돼서 결과적으로 본인들의 정적을 다 제거를 하고 권력을 잡았던 해가 1453년입니다. 그래서 아마 1456년? 그 정도쯤에 즉위를 하게 될 거예요. 나중에 이제 결국은 단종을 폐위시키고 결국 세조가 왕에 오르게 되죠. 태정, 태세, 문, 단세. 알겠죠? 그래서 결국 나중에 단종을 폐위시키고 본인이 왕에 오른다. 물론 왕이 올랐던 해는 아니에요. 1453은 그래서 결정적으로 권력을 잡았던 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저 세조도 한번 써놓죠. 보통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단군을 폐위시켰으니까 세조를 좀 뭐 되게 부정적이고 나쁘게 보기도 하지만 그래도 이 세조가 굉장히 부국강병에 힘을 써요. 그러니까 왕권 강화에 되게 힘을 써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가 왕이 오르기까지 이제 이런 간신배들이 좀 주변에 있어서 그렇지 세조는 나름 왕으로서의 통치는 잘한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보면 지금 유럽사도 어때요? 막 콜럼버스의 어떤 신대륙의 발견도 있었고 구텐베르크의 인쇄술이 있고 또 이제 세계가 막 크게 변화가 있죠. 그냥 변혁의 시대예요. 변혁의 시대고 나중에 1517년에는 루터의 종교개혁에 의해서 실제로 이제 이 개신교가 오늘날 우리가 교회라고 얘기하죠. 이제 신교가 이제 여기서 파생되게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프로테스탄트라고도 하죠. 그리고 이제 1519년에는 마젤란이 정말 세계 일주를 해가지고 증명을 해냅니다. 지구가 둥글구나라는 것을요. 알겠죠? 자, 그리고 이 사건이 있었고 이제 이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그랬을 때 사실 1530년에 코페르니쿠스가 이 지동설에 관한 책을 써요. 그래서 지동설도 이제 어때요? 과학적으로도 이제 전개가 변화되고 있죠. 세계는 둥글고 그리고 과학적인 사상에서도 이제는 우주론이죠 사실은요. 그래서 이제 지구가 도는구나. 태양이 지구를 도는 게 아니라 지구가 태양을 도는구나라는 생각을 코페르니쿠스가 책에 담게 됩니다. 물론 본인은 되게 교회 권력이 무서워서 이때 출판을 안 하고요. 본인이 한 1543년쯤 죽거든요. 1543년쯤 죽는데 거의 죽기 직전에 출판을 했고 또 본인 제자 이름으로 대신했을 거예요. 그래서 좀 겁이 많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물론 그 나중에 보면요, 그 코페르니쿠스 말고요, 저기 브루노라고 해서 지오다노 브루노라고 해서 이 브루노라는 이탈리아의 학자는 실제로 그 지구가 돈다고 했다가 화형당했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 사람은 1600년쯤에 화형당해요. 예, 그러니까 되게 시대적으로 특이하죠. 1530년에 주장했던 사람은 안 죽었는데 1600년대에 주장했던 그 브루노는 화형당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오히려 이 당시의 지동설에 대한 견해는 카톨릭 교회에서도 일단 그렇게까지 위험하게 안 봤대요.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그냥 여러 가지 그 우주론의 견해 중에 하나로 봤기 때문에 되려 코페르니쿠스 때는 코페르니쿠스가 걱정한 것보다는 좀 더 안전했다. 근데 문제는 뭐냐요? 정말 엄청난 변화가 있었잖아요. 종교개혁도 일어나고 그 많은 변화 속에서 이 흐름 자체가 굉장히 많이 변화되기 시작하니까 기존의 교회 권력이 이제 좀 두려워졌겠죠. 그 두려움 속에서 이제 탄압을 시작한 거예요, 이제는. 알겠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위험해지니까 이제 탄압이 된 거죠. 그랬을 때 나중에 이제 그 끝물에서 브루노는
본보기로 화형을 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다 한 것 같은데요.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임진왜란만 볼게요. 제가 혹시 빼먹은 게 있나 볼게요. 됐습니다. 1536 됐고 1592년은 이제 임진왜란입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그래서 1590년이 뭐예요? 도요토미 히데요시죠.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결국은 일본을 통일을 하고 일본 전국을 통일한 다음에 이제 이런 거죠. 다 통일을 했지만 다 각자의 우두머리들이 다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전적으로 중앙집권주로 규합하기에는 쉽지 않았던 시점이기 때문에 그 에너지를 외부로 돌린 거죠. 그래서 가까이 있었던 조선을 침략함으로써 오히려 일본의 권력을 더 공고할 수 있었다. 일본 내부적으로 힘을. 물론 결과적으로 실패했죠. 임진왜란 초창기는 굉장히 우리한테 불리했지만 나중에 정유재랑까지 우리 이제 불멸의 이순신 장군이 있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일본이 침략에 실패하게 됨으로써 자신들의 이제 생각대로는 돌아가지 않게 되죠. 여하튼 그래도 우리나라는 1592년부터 엄청나게 고생합니다. 대략 전란이 7년 가까이 정유재랑까지 해서 엄청나게 오랫동안 전쟁을 치렀고 그때 이제 영토는 거의 쑥대밭이 되죠. 결국 여러분 아마도 세조 같은 왕이 이 당시에 있었다라면 모르죠. 뭔가 국방에 대한 것도 되게 철저하게 준비했을지도 몰라요. 1592년에 한 10년 전이죠. 서희가 이미 10만 양병선을 얘기했지만 뭐 씨알도 먹혀들진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국은 임진왜란 때 이제 숙종 때입니다. 이거는요. 우리나라 왕중이 태종태세 문나서 예성연중 큰일 날 뻔했네요. 선조 때입니다. 선조. 네. 그래서 예성연중 임명선. 그래서 이 선조 때 임진왜란이 일어나서 이제 더럽게 고생한다. 그죠? 이때 여러분 뭐 허준도 있습니다. 허준도 이 당시 사람이고, 그래서 이제 이순신 같은 경우는 제일 큰 공적을 세웠는데도 1등 공신이 아니라 2등 공신으로 밀리죠. 선조가 1등 공신을 누구만 줘요? 본인이 북쪽으로 도망갈 때, 중국으로 도망갈 때 함께 도망갔던 신하들만 1등 공신으로 처리를 해버리죠. 이게 이제 우리나라 역사에 늘 반복되는 패턴이에요. 뭔가 왕은 항상 도망간다. 알겠죠? 이게 웃기다. 몽고 때도 보세요. 몽고 때도 고려의 왕가는 항상 도망가죠. 그때는 강화도로 도망가고 백성을 다 버려요. 백성을 버리고 강화도로 도망가고 임진왜란 때도 역시 백성을 다 버리고 북쪽으로 도망가고 그죠? 그리고 여러분 병자호란 때 이거 오늘 여기까지 안 다루려고 했는데 1636년이 병자호란이에요. 그러니까 병자호란 때도 결국은 또 강화도로 돌아갔다가 그죠. 물론 그때는 이제 완전히 그냥 초박살이 나죠. 결국은 삼전도의 굴욕까지 있었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도 왕이 또 도망가고 또 나중에 여러분 이게 뭐예요? 우리 현대사에 또 반복되죠. 끔찍하게도. 그래서 이승만 때 또 어때요? 이제 남쪽 부산으로 도망가죠. 북쪽에서 쳐들어오니 이제는 또 대통령이 국민을 버리고 부산으로 도망가더라. 이게 우리의 역사입니다. 사실 우리 이 한반도의 역사는 그래서 굉장히 이 백성과 국민들에게는 너무나 피눈물 나는 슬픔의 역사라고도 볼 수 있죠. 잘못을 반성을 안 한다. 기득권들이. 그죠? 창피한 줄 알아야죠. 같이 싸우거나 알겠죠? 최소한 그렇게까지 도망가지 말아야죠. 도망은 가더라도 몸은 좀 보존하더라도 뭐 그렇게까지 멀리. 그죠? 선조는 정말 중국으로 아예 넘어가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 명나라에서 안 받아줬죠. 그런 얘기가 있어요. 자, 그래서 어쨌든 1592년에 이제 임진왜란이 있었다. 이제 서구사에서는 이제 이런 것만 알아두고 이제 마무리를 할게요. 1598년에 낭트칙령이라고 있어요. 낭트칙령. 이건 낭트란 이름 들어보면 알겠지만 프랑스 거겠죠. 그러니까 낭트칙령은 개신교가 1517년에 신교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구교의 시대, 어쨌든 여전히 카톨릭이 있었던 시대에 새로운 신교라고 해서 새로운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나타나니 당연히 충돌하겠죠. 그래서 보통 프랑스는 전통적으로 굉장히 보수적인 구교 국가였거든요. 근데 여기에 신교가 들어가게 되니 그걸 위그노라고 해서 엄청난 이제 위그노와의 전쟁을 수십 년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교와 구교와의 나름의 전쟁이죠. 그래서 프랑스 내의 전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 분쟁이 1598년에 낭트 칙령에 의해서 일단은 중지되게 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프랑스 내에서도 이제 신교, 개신교 활동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종교의 자유가 생기게 된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만큼 이제 서구사는 유럽사는 정말로 이 기독교사와 함께 가고 있고 이 기독교사의 흐름 자체도 나중에 보면 유럽 전체가 싸우게 되는 게 1618년에 30년 전쟁이 있어요. 그때도 역시 종교라는 이름을 빌어서 싸웠지만 사실상은 영토 전쟁이고 권력 전쟁이었다. 그래서 1618년부터 1648년까지 30년 전쟁이 있고요. 그리고 1592년인가? 6년인가요? 6년이군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할게요. 1596년이 이제 우리 지난 시간에 잠깐 등장했었던 데카르트가 태어난 해입니다. 역시 프랑스인이죠. 데카르트가 1596년에 태어나서 1650년까지 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건 무슨 상징이에요? 데카르트가 태어났다는 얘기는 이제 정말로 이제 근대 사상이 제대로 자리를 잡는 거죠.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가는 건 물론 100년 전에 오스만 투르크의 이제 그 뭐죠? 동로만을 멸망시킨 거나 콜럼버스의 신대륙의 발견을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가는 기점으로 보지만 사상적으로 뭔가 정리가 되고 과학이 본격적으로 발전하게 되는 것은 사실상 또 1600년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좀 안타까움이 있죠. 그러니까요. 당시 이제 우리 조선은 아직도 이제 한참 당파 싸움 할 때고, 그리고 이제 막 전란에 휩싸일 때였는데, 어쨌든 얘네들은 전쟁하는 중에서도 굉장히 급격하게 서구 사는 발전하는 시점이기도 했다라는 거. 이런 부분이 이제 아쉽죠. 실제로 여러분 조선 역사 보시면요, 이때부터 뭐 별 흐름이 없어요. 큰 변화도 없고, 무언가, 왜냐면 우리가 아무래도 이제 그 유교를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죠. 나중에 이게 성리학이 발전하는 바람에 무엇보다 이런 어떤 기술이나, 그렇죠? 그래서 이 과학과 이런 것들은 굉장히 천시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어쨌든 이 한국사와 그리고 이제 세계사의 흐름이 무언가 좀 이제 엇박자가 나기 시작한다. 알겠죠? 이러면서 이제 서구가 엄청나게 이제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러면서 유럽의 권력은 일단은 뭐 네덜란드가 먼저 가져갔다가, 네덜란드가 이제 이런 아까 뭐야 세계를 돌기 시작했으니까 이제 식민화가 되잖아요. 그래서 네덜란드부터 권력을 잡았다가 이제 나중에는 이게 영국으로 가서 대영 제국이 힘을 얻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제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이 힘을 얻고, 알겠죠? 이제 미국 이후에 물론 다시 미국과 소련의 어떤 이제 냉전이 있었지만요. 이제 그것은 나중에 우리가 또 따로 다뤄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여기까지 1492년에 플러스 마이너스 100년에 무슨 일들이 있었는가. 그래서 1392년 그리고 1592년의 사건들을 다뤄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도 좀 뭔가 즐겁게 잘 들어주셨는지 모르겠네요. 다음에 또 재밌는 연도, 재밌는 소재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3편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